2007년 4월 3일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FTA 비준에 대한 미국 내의 지지를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미 행정부 또 의회에 대한 그러한 설득 작업도 계속 해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매우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정략적 계산을 버리고 제1야당의 품격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각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함께 이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산불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늦게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이 됐고 오늘 첫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어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지만 그 뭐 경제 철학이라든지 국정 철학을 좀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본인은 청문회 준비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경제 철학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에 동의를 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예. 이 두 가지 말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추진하고 있는 공약과 약간의 이제 거리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조율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총리로서 역할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본인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예. 뭐 저분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뭐 전 정권 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정권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다 맡아왔잖아요. 관리형 총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한데 예. 이번에는 정말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정말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말 경제 정책이든 아니면 부동산 정책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좀 강한 이미지를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예. 좀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발언을 직접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 듣고 와서 장 교수께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그러한 그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그 재정의 압박을 받더라도 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우리가 그 차입이 아닌 쪽에서 지출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잘 효율적으로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우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지만 그런 와중에서 다소 가격들이 좀 불안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고 하여튼 조속히 그런 일들을 해야 함으로써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예, 물론 이 발언의 취지는 뭐 이해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50조 추경이고요. 네. 그리고 주택 공급 같은 것도 확 빨리빨리 늘리고 규제도 확 풀겠다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뭐 물론 이제 인수위에서는 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뭐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뭐 재정 건전성
문재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 상당히 비판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재정 준칙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총리 내정자께서는 자각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 수지를 흑자를 내야 되고 생산력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뭐 소득주도 성장도 비판하고 예. 그리고 이제 탈원전 정책도 비판을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국간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선거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추경에 사실은 맞춰지는데 지난번에 50조 규모의 2차 추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런데 전문가기 때문에 예.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앞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에드벌룬을 띄운다고 봅니다. 예.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50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못한다 예. 이런 것보다도 민주당과 협의해서 이것을 적당히 이것을 합의를 함으로써 대선 공약이 파기됐다는 그런 인식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국내 총생산의 2.4% 정도가 50조인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 데가 없고 예, 예. 그리고 우리 본 예산이 607조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절반은 사회복지 예산이고 그리고 절반은 인건비 예산이고 예. 그리고 나머지 뭐 계속 사업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할 예. 수 있는 것이 없고 네네. 기껏해야 삭감할 수 있는 것이 한국판 뉴딜 사업인데 이 한국판 뉴딜 사업은 민주당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간판 2027년까지 2025년까지죠. 예. 간판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여기에서 그린 뉴딜에서 손본다 하더라도 12조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것을 가져올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한덕수 총리 내정자는 재정 건전성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현실을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런 어떤 예산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선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조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최대한 40조를 해봤자 10조 정도. 40조를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국채밖에 그런 없어 것들은 보이는데요. 적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예. 적자 국채 발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바로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야심차게 얘기했던 50조 추경 이런 것들과 지금 재정 건전성 얘기를 지금 내정자께서 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예. 이것을 자꾸만 현실로 가서 여야가 이것에 대해서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취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쩌면 이제 실제 그 현실에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부동산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얘기한다는 것은 갑자기 뭐 규제를 풀었을 때 집값이 갑자기 오르거나 너무 또 공급을 갑자기 늘렸을 때 집값이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걸 우려한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그 한덕수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재건축 문제를 좀 더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문제의 속도를 좀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예. 그 말은 결국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했던 얘기와는 좀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건축을 공급을 확실히 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급을 확실히 늘려서 네.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주장했던 주장이거든요. 예.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그래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뛰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문제 일정 부분 좀 속도 조절의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당선인이 주장했던 그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의 태도나 행동을 보면 뭐 공약 무조건 지킨다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반대가 있든 아니면 여론이 좀 안 좋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약속한 얘기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랬을 경우에 한덕수 지금 총리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을 과연 당선인 이제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이 될 텐데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거를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추진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두 사람이 조율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력을 저희들이 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이력들을 보다 보면 어떤 과정들을 지켜왔기에 이런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949년생
70살이 좀 넘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행시 출신으로 경제학자로 쭉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그리고 지금 정부만 해도 4개 정부를 거쳐서 계속 경제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정책 분야에도 했었고 무역 현장에도 갔었고 모든 정책들을 지금 다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지만 너무 과거의 얘기들 아니냐. 우린 지금 이제 미래를 살아가야 되고 새로운 시대인데 이게 너무 고인물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제 당선인께서 정파와 무관하고 실력으로 예. 그리고 뭐 물론 상징성이라든가 참신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고육지책인 면이 저는 상당히 강했다고 봅니다. 경력이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역대 정부마다 가장 핵심적인 부서를 지냈고 특히 역대 5번째죠. 뭐 2번의 총리까지 할 정도면 예.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실력은 겸비했지만 그러나 어떤 상징성보다도 오히려 여러 가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저는 고려한 그런 인사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이제 풍부한 행정 경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역성 어떤 통합적인 이미지도 있고 뭐 총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뭐 네. 탕평이라든가 지역 통합의 어떤 요소 예. 상징적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정호원 총리는 이제 법률인 출신 정호원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법치적인 상징성이 있었고 네. 윤석열 후보가 검찰만 27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풍부한 행정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테는 가장 적합한 그런 인물이지만 그러나 어떤 특별한 어떤 색깔과 참신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창조적 파괴적인 그런 것들은 좀 약할 가능성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지만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서 내각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예. 역할을 하는 것들이 총리의 가장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뭐 궁합이라고 할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아니면 파트너로서 네. 가장 효율적인 그런 선택을 했는데 예. 물론 이제 인사검증 과정에서 예. 민주당의 어떤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 예. 또 언론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것들이 통했지만 네. 지금의 눈에서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지금 예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대선에 의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와중에 국민들이라든가 정치권 언론은 상당히 예리한 예. 그런 눈빛을 보고 지금 후보자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아주 과거에 같은 똑같은 문제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부풀려지고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결과조차도 저는 예측하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측할 수 없군요. 자, 인사검증 이 부분인데 기자들의 질문에도 좀 나왔었고 이제 기사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 론스타 사건. 이게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헐값에 샀고 그랬죠. 거의 한 5조 원의 수익을 남기고 또 팔고 갔습니다. 먹튀를 그래서 했죠. 이제 좀 이제 뭐 이 현장에서 부르기는 먹튀 사건이다 이렇게 부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본인은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이 문제를 많은 부분 할애해서 저는 질문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관여한 적 없다고 하더니 김현장이라고는 그 법률 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을 했고 그 네. 고문하면서 이분이 4년 4개월 동안 재직을 하셨더라고요. 예. 4년 4개월 동안 재직하면 18억 원의 임금을 받으셨어요. 고문으로 재직하면 18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단 임금 자체로도 고문료라고 해야겠죠. 임금보다는 고문료로도 상당히 큰 액수죠. 국민들의 시선에 봤을 때는 아니 4년 4개월에 18억을 받아? 이러면 이건 좀 반감이 클 수 있어요. 근데 연봉으로 치면 4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받았다고 하니 그러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본인의 그 행정 관료로서의 역할 또 총리, 부총리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 그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론스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 하는데 조언을 구하든 아니면 어떤 인맥을 활용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지금은 어떤 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예. 판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아마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거고 예. 이 4년 4개월 동안 18억 원 받으신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적 정서로 보면 사실 이 정도의 많은 돈을 고문료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공방도 아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약간 그 공방의 전초전 느낌이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관련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정 운영 철학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사 사칭, 무고죄, 음주운전 등 전과 사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정략적 계산을 버리고 제1야당의 품격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인사청문회가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방선거 전국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 보면 인사청문회가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당 모두 지금 뭐 발을 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이 좀 가슴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거대 야당이고 이제 대통령이 취임된 거대 야당이 되지 않습니까? 거대 예. 야당의 그 무거운 힘, 펀치를 보여주고 싶지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세게 하면 또 국정 발목 잡기라고 할 것이고 역풍 불 수 있고. 역풍이 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좀 약하게 하면 야당으로서의 어떤 선명성이라든가 견제력이 약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쪽 진영으로 지금 지지층이 결속돼서 풀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또 민주당의 어떤 핵심적인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윤호정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내각 통합 능력 그리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다. 예. 이렇게 또 원내대표도 과거에 노무현 정부의 총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문회에 들어가면 물론 국민들이 이 론스타와 관련해서 어떤 핵심적인 어떤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나오면 상당히 거세게 하지만 예. 과거의 다른 경력을 가지고 또 뭐 다른 이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과거에 그렇게 크게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 총리를 2번씩이나 하고 역대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두루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예.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칼날을 들이댈지 예. 그러나 야당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이것을 총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를 들어서 예. 부결을 시키면 총리가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담감을 지방선거를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잠재울 수가 있을지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민주당한테 모든 것들 권한이 다 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국무총리 외에 다른 이제 내각이 인선이 될 텐데 그쪽에 또 하려고 집중할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다음 주에 내각 구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살펴볼까요? 경제부총리 발표 예정이 이번 주에 있을 것 같고 지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예.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얘기 나오고 있고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드림팀의 최적의 조합이라고 어떤 게 될 수 있을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두 분 중에 누가 될지 제가 만약 추측을 한다면 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예. 추경호 의원이 더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제 전문가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추경호 의원이 더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 인사라고 하는 것은 당선인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 컨트롤 타워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전문가들을 위로 배치를 할 것 같고 지금 한덕수 총리와 그다음에 추경호 만약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두 분도 사실은 경제 분야 전문가에 좀 더 그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을 내정할까를 고민할 걸로 보여져요. 예.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당선인이 좀 더 천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저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장까지 드림팀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적 그 시선에 맞는 분들을 임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분야도 상당히 관심이고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도 관심인데 지금 뭐 한미 정책 협의단으로 뭐 간 박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외교부 장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이 되고 있어요. 뭐 외교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한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스탠스를 보면은 일단은 지방선거를 먼저 막고 보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여러 가지 지사라든가 이런 데 차출하려고 하고 있고 총선은 2년 뒤에 있기 때문에 먼저 지방선거 먼저 막고 보자 그런 취지도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각도 지금 박진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강남 벨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해도 국민의힘이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러나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내각제도 아닌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현역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역구 의원에서 장관을 하면 지역구는 소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예. 그러나 당선인 입장에서는 먼저 정부가 잘 되고 봐야만이 네. 그리고 당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고 예. 현재 입장에서는 당보다도 당선인의 힘이 더 세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특히 이제 외교 쪽은 이제 박진 의원이라든가 조태용 의원 두 분이 있고 그리고 김성한 전 외교부 이차관도 지금 거론이 되는데 예. 외교 안보 라인에서 중요한 것은 주미대사도 있고요. 예. 그리고 국가안보실장도 있고 외교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도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이 이 세 자리를 고루 이렇게 나눠서 갖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 예. 특히 지금 뭐 미국으로 지금 가 있는 그 박진, 조태용 예. 두 의원이 예. 외교부 장관 후보에 좀 더 가까이 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인선 내용이 더 나오면 매번 그 정부마다 이름이 붙잖아요. 예. 어떤 내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기자들이 붙이는데 그것도 뭐 관심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이제 안철수 지금 위원장, 인수위원장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를 했어요. YTN이랑 인터뷰를 네.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인수위 활동을 마치면 선거대책위원장을 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 그 자리를 안철수 위원장이 받아들일까요? 그건 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이준석 대표는 왜 안철수 지금 위원장에게 그 선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했을까요? 하는 부분부터 저는 시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건 제 이제 정치적 분석이니까 네. 제 분석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방선거는 이번에 지방선거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거취와도 연관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 지방선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선 끝나고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당선인이 속해 있는 정당이 많은 부분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 정도 성과가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대표한테 갈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런데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당으로 복귀해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예. 그 부담을 둘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예. 지금 당내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도 많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그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분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비토 세력들이 만약에 이번에 계기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네네. 압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임기는 아직 1년 남아있지만.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들어와서 만약 선대위원장을 함께 맡게 되면 그런 부담, 예컨대 압박이 들어오고 책임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그 부담을 나눠지게 되고 공동 운명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네. 근데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안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굳이 안철수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맡길 것이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예. 적극적으로 띄우는 이유가 뭘까? 예. 저는 결국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안 좋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 또 본인이 거치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보호막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뭐 미리 얘기를 했다면 조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안 한 상태라면 이 분석도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용산 집무실과 관련해서 이 예비비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야 사실은 시기가 이렇게 예상한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YTN 단독인데 보니까 이게 어쨌든 내일은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는 해서 한 350억 원부터 먼저 예비비로 넣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안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까지 나와 있어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순차적으로 돼서 5월 10일에 과연 집무실을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당선인 측에서 인수위 측에서 이제 얘기가 통이동에서 근무하겠다 배수의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청와대 정부는 협조해라. 사실은 이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이는 상당히 불안하고 예. 신구 권력이 갈등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지율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안보를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가 옳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당선인이 오롯이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보 문제가 곁들여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부대가 순차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는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서 합의한 것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실무 협의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옳다면 그러면 우리가 협조를 해주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네. 뭐 합참 이전 같은 것도 지금 당장 하면은 사실 안보 공백이 있다고 되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뭐 대통령실 리모델링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경호처 이사 비용 이런 것도 있고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을 공관으로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 관저 비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합참을 옮기는 것 예. 이것은 취임을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국방부 청사를 쓰는데 예. 그 내부에 리모델링하는 기간도 예. 한두 달은 걸린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은 통이동 근무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문제는 이제는 당선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또 안아야 되는 예. 그런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번에 청와대 회동에서 할 말은 다 했다. 도울 수 있는 거 돕겠다. 예. 그러나 도울 수 없는 것은 예. 안보와 관련된 안보상의 공백이 있을 경우는 이것을 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다. 이렇게 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예.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인수위 그 당선인 측에서는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예.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이동에서 근무한다고 했을 때 국가 원수라는 것은 외교의 최고, 외교 안보의 최고의 컨트롤 타워인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을 보는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것들을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가 네. 안정감을 보일 때 예. 국민들은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키는 것도 인수위의 하나의 큰 임무다 그렇게 예.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인선 과정들 이제 내정자, 국무총리 내정자 얘기도 해봤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차기 정부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퍼센트가 48.8%, 부정이 47.6%입니다. 물론 이제 소폭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 있지만 긍정 전망이 2.8%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 전망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과반은 없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여론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여러 가지 행보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정 부분 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당선인 신분일 때는 허니문 기간이어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커요. 국민들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60%, 7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40%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왜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지율이 이 정도에서 정체돼 있을까 그러면 왜 50%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본인이 이제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독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추진력이지만 예. 안 좋게 보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건 독단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추진력은 필요하지만 그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근거해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은 하겠다. 뭐 좀 반대가 있고 여론이 안 좋더라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거는 국민들 볼 때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어서 독단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데 예. 용산 집무실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이 결국 자꾸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로 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죠.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 출마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출마 금지 약속을 선도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촉발시킨 86 용태론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양해가 필요합니다.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종로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을 주도한 전 대표로서 본인이 후보가 될 경우에 인천 보궐선거 공천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입장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인천, 나아가 서울과 전국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참신한 분이 그 당의 유력한 당 대표가 딱 앉아서 경선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리고 이낙연 선배도 송영길 대표를 나오겠다고 하는 판에 그러면 한참 후배하고 경선합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나와야 할 이유가 있겠어요? 당이 좀 살려주십시오 선배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읍소하지 않는 한 송영길 대표와 경선하면서까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그런 생각은 꿈도 안 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송영길 대표의 출마 선언이 결국 여러 카드를 다 무산시켰다 이렇게 보는 편이죠. 자, 녹취에 나오진 않지만 박주민 의원도 또 네. 이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조금 뭐 국민 보기에 좀 그렇다. 뭐 비판 뭐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예. 패배한 정당의 대표였고 물론 뭐 아깝게 0.73%로 이제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패배한 정당의 대표였고 그리고 지역구가 물론 뭐 전국이 다 국회의원 같으면 전국을 다 출마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예. 인천에서 내리 몇 선을 했고 바로 그 지역을 그만두고 다시 이제 서울로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하면 주소를 이미 옮겼고 예. 국회의원 할 수 있지만 인천에서 예. 그러나 지방선거는 올라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의 어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86 용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제가 송영길 대표라면 저는 지금은 아니다. 물론 다음에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 정치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잊혀지는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도 상당히 강화시키면서 국민의 뇌리에 서울시장 후보를 했다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을 것인데 물론 그 주변에는 이제 정성호, 김남구 의원이 기자회견장이라든가 그리고 뭐 또 사찰에 갔을 때 그 옆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당내 어떤 친명, 계파 갈등, 패배한 정당에서 계파 갈등은 사실은 좋지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 송영길 의원께서 아직 서울시장 주소는 옮겼지만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제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좋다. 물론 네네. 출마가 본인 민주당을 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 지금 당내 비판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현명 선택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질문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흥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변에서 밝혔던 것처럼 정말 헌신해서 이걸 지금 띄우겠다는 거잖아요. 경선 자체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송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 끝나고 취임식하고 대통령 취임식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장은 현재 오세훈 시장이 있습니다. 뭐 중량감이나 인지도 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누가 나가든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선거는 어쨌든 이겨야 돼요. 뭐 어떤 방법으로든 이겨야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예. 만약 지면요 또 책임 나옵니다. 누가 네, 어떻게 했다 이런 책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말씀하시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러면 선거에 책임 없습니까? 예를 들면 대선에 다 책임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누가 나갈 거냐 하는 거 나갈 분이 없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명분은 사실 약하죠. 뭐 송 전 대표가 저 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었던 분이고 그랬던 본인이 또 불출마 선언도 하고 어쨌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나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명분이 없는 거 분명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상황이 뭐 찬밥 더밥 가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어쨌든 다시 이렇게 분위기를 쇄신해서 저는 송영길 대표 뭐 전 대표 빼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정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경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정하게 경선해서 네. 그 경쟁을 통해서 분위기 띄우고 그중에 정말 국민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 만약에 민주당 내 저런 여론이 있으면 송영길 전 대표 안 되지 않겠어요? 경선 과정에서? 예. 그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건 오세훈 현 시장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게 고려 안 되고 그냥 명분만 가지고 하다가 또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배제할 필요 없이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오시고 가능한 한 또 추천도 받고 이래서 경선을 잘하고 거기서 정말 좋은 사람이 선택돼서 후보로 나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경기지사 얘기도 마지막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의 빅매치가 이루어질까도 관심인데 근데 이게 사실 경선을 이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당의 후보가 돼야지만 하는 건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의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어디는 뭐 단독으로 뭐 쓰더라고요. 지금 거의 결심을 굳혔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쓴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경선을 뚫을 수 있을까도 관심이거든요. 글쎄 뭐 분당에서 지금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을 예. 하고 있고 예. 경기도지사가 만만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전 지사가의 핵심 아성이 경기도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김동연 후보가 앞서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상당히 조금 뒤처지는 그런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패를 따지는 것은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인천. 몇 대 몇이냐 상당히 중요한데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이 이제 박남춘 시장이 여론적 지표로 조금 앞서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다급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경기도도 반드시 이겨야만이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 인지가 이번에 지금 뭐 인수위 대변인도 하고 상당히 국민들한테 매일 아침 TV에 나와서 지금 브리핑도 하고 있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고 예. 그리고 MB 정권 때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예. 그리고 최근에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한 분이 네. 지금 김은혜 지금 현재 인수위 대변인이고 의원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포석으로 봤을 때 유승민 후보가 대구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도 지금 김은혜 의원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치면은 예. 지방선거에서 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 인천이 민주당이 이기고 네. 서울도 뭐 저는 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에 현 시장이 승리를 한다면 예. 그래도 2대1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꼭 잡아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은혜 지금 의원을 계속 띄우고 있고 예.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실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벌써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김동연 지금 대표 견제에 나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아무래도. 경선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도 경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지금 그냥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김동연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지만 어쨌든 경선해야 돼요. 경선하지 않고 뭐 전략 공천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예.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3, 4선, 4선, 5선 하신 분들이 다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뭐 경선에서 누가 되든 그리고 이제 저는 합당을 먼저 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고 경선 과정에서 누가 되든 그분을 경기도를 아무래도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보다는. 왜냐하면 이재명 상임 고문의 어떤 지지세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만약 승리한다면 사실은 서울을 좀 내주더라도 민주당이 경기도만 승리해도 이 상황에서는 예. 상당히 선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큰 아픈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경선에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누구든 그분이 나와서 경기도에서 열심히 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 하면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찝어주는데 말씀하신 딱 그대로가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세 곳에서 2대1이 누가 되느냐, 그렇죠. 민주당이 2개를 가져가느냐, 국민의힘이 2개를 가져가느냐 이게 참 관심사가 될 것 같고 그것을 중심으로 경선 과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자, 오늘 분석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